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인문한국 인공지능인문학단 김영주 교수입니다. 열린 인문 강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 인문학,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의 문제의식을 시민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설레고 또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인공지능 인문학의 어제와 오늘입니다. 생소한 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학이라는 말이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흥망성쇠를 거듭을 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이래로 부흥기를 맞았다가 또 빙하기를 맞았다가 또 부흥기를 맞았다가 빙하기를 맞았다가 하는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딥러닝 기술이 제프리 힌튼 교수로부터 발명이 되고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알파고 열풍이 2016년에 불어닥쳤죠. 많은 기대와 두려움들이 우리 시민사회를 엄습을 했고 또 거기에 환호했고요. 또 거기에 적지 않은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루다 서비스 AI 챗봇이 우리 사회에 또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소했던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는 이미 유행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처럼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문학은 우리 삶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현상들에 대해서 사유하고 반성하는 것이기에 인공지능이란 말 뒤에는 그 뒤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항상 수반되어 왔기에 지금 2022년 오늘에는 이 단어가 그렇게 생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들 또 실천해야 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인공지능 인문학의 어제와 그리고 지금 오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팬데믹 현상이 2년이 넘게 지금 지속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서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산업들이 거기에 또 인공지능 체제가 시스템이 물량 분류라든지 유통 구조에 도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정말 삶은 윤택해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정말로 상용화 된지는 모르겠는데 무인 어떤 택배 시스템도 도입이 됐고요. 무인 택배 시스템을 떠나서 택배의 시장은 팬데믹 때문에 또 그 노동자들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아침을 받아보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면에는 그 온콜 스케줄링 시스템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장점과 더불어 단점도 양산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서로 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그 기업에 콜을 하는 사람의 콜에 응하지 않는 응하는 횟수가 기록이 되면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계속해서 콜을 하는 사람은 많이
일거리가 주어지고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점차로 소외되면서 정말 사람을 쉴 수 없게 하는 어떤 그런 피로사회의 모습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말 시시각각 1시간이 멀다 하고 10분이 멀다 하고 주변 사람들과 SNS를 통한 소통을 하고 또 카톡 등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정말 시시각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통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인들과 또 지인의 지인과 전혀 모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풍요로운 소통의 시대이지만 한편으로는 팬데믹과 더불어 직접적인 소통의 부재, 오히려 따뜻한 정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옛 일들을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준 명과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oT 시대입니다. 우리는 온갖 인공지능 기술이 장착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일러를 틀어놓은 것 같으면 차 안에서 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체 정보를 라이프 로깅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우리를 둘러싼 전자기기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줍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체는 우리 2m도 안 되는 우리가 점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훨씬 뛰어넘어서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발산이 내적인 충만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분주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하면서 나의 존재성을 확대하고 있을 때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외로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공지능 인문학은 기술 발전의 어떤 장점은 당연히 부각을 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더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윤택한 삶을 위한 친화적인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들, 오히려 인간 소외라 그러죠. 우리가 편하자고 만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키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본을 만들고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의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그 법의 체계 안에서부터 자본의 체계로부터 우리를 점차 밀어내고 있는 이런 현상들까지도 입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현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인문학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킬러 로봇 문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합니다.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교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금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킬러 로봇이 사실 작년에 푸틴 대통령은 킬러 로봇에 많은 국방비를 킬러 로봇 개발에 많은 국방비를 투입했다고 저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현상과 생각거리입니다. 많은 정부 기구들 그리고 기업들, 국제 기구들은 정말로 화성 침공을 앞둔 지구인들의 어떤 극렬한 반응을 연상시켜요. 우리가 AI라고 했을 때 보통 정말 터미네이터의 형상을 가져서 우리 지구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 문건을 보시면 제가 2020년까지 이제 정리한 걸 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으로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응전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무수한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 이제 AI 윤리 규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증이죠. 일종의 AI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반응, 태도가 이 정도로 활발하다. 그 이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또 문제인식 속에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 지금의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로 규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어떤 방향 설정의 학문으로서 그리고 토대 학문으로서 기초 학문으로서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시대와 사회에 어떤 순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이 출현한 지 오래됐지만 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는데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는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격렬하게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되게 환영하고 하였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파급력은 마치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을 때 뭐 이 정도로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당면가지들이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렘브란트 화풍을 가진 AI 화가가 인공지능 화가가 렘브란트 풍의 작품을 그렸을 때 우리의 미감적 체계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당면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술 발전이라는 한 가지 시각뿐 아니고 또 어떤 거리두기를 통한 비평이라는 또 한 가지 시각도 아니고 이 전체를 아울러서 생산적인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인문학 본연의 어떤 목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말로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뛰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 인문학 역할 강화 및 가치 고양을 목표로 하여 전체 학문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미치는 파급 효과와 발전 방향 전반에 대한 연구를 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말에 가장 어떤 간략한 그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2017년 후반기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을 처음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테르툴리안이라는 그 이제 한 BC 100년, 200년 이때쯤 1세대 교부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음에 아테네가 도대체 예루살렘과 뭔 관계가 있냐? 무슨 말이냐면 아테네는 이제 철학과 이성을 상징하죠. 예루살렘은 종교와 신앙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개는 화합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종교 철학이라든지 어떤 기독교 윤리, 기독교 철학 이런 것들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야. 모순이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한꺼번에 둘 다 성취를 할 수 있어? 믿음을 믿고 뭐 이성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 두 개를 자꾸 연결지어서 이성을 가지고 신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상호 모순적인 거대한 두 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말을 제가 또 저희 동료들 다른 교수님들께서 많은 그 학술 활동을 통해서 또 국제학회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2, 3년 전만 해도
라운드 스퀘어 같다, 둥근 사각형 같다. 인공지능은 기술이고 인문학은 인문학인데 인공지능 인문학이란 말을 붙여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너네 이거 지금 좀 말장난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기술공학 하시는 분들, 경우에 따라서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 우리한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저는 저 발표자는 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인공지능 띄어쓰기하고 인문학하고 또 인공지능 인문학 이제 붙여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거는 일종의 뭐 고유명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어떤 인문학, 인공지능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인문학자들은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것이 원래 인공지능을 말을 만들 때도 매우 철학적인 개념이고 인공지능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전사를 보면 1946년도에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됐는데 그 스승들 또 그 사람이 이제 철학자였어요. 피츠라는 분인데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철학사 윤리적인 역사가 이렇게 매우 뭐 특히 미국 중심으로 긴 걸로 봤을 때 이거 뭐 새롭냐? 너네가 뭐 이게 새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개로 구분지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입니다. 인공지능 인문학 띄어쓰기 어제 인공지능 인문학은 저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인공지능 철학 그리고 잘 아시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디지털 인문학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입니다. 인공지능 철학은 주로 몸과 마음의 문제, 이제 심신 이론이죠. 의식의 문제에 천착하는 영미 심리 철학을 고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철학의 한 분야로서의 인공지능 철학이라고 있어요. 주로 대표적으로는 이제 카르납이라는 매우 유명한 사람은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피치라는 분이 맥클록이라는 분하고 둘이 같이 써서 처음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분이 이제 카르납의 수리 철학, 카르납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이 이제 1990년대 매우 발달을 했었는데 드레이프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연구하고 있는 드레이프스라는 현상학, 영미 현상학자입니다. 하우겔란트라는 분. 그리고 90년대 전산 철학, 컴퓨테이셔널 필로소피인데 타가트라는 분도 이제 하고 있고 최근에 플로리디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인텔리전스는 기본적으로 철학에서 많이 다뤘죠. 고대 그리스 철학에는 누스라는 개념으로 정신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시간이 흘러오면서 인텔리겐츠 또 인텔리겐치아 이런 말로써 이제 중세 철학에서는 많이 지성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벌써 지금 300년 가까이 됐네요. 200년 전 근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를 보면 인간을 인공지능으로 모사한 경우가 있어요. 액티푸스라는 말이 이제 모방했다는 얘기, 인공적이라는 얘기인데 그때 아르케티푸스는 원본 지성인데 이것은 이제 신의 지성으로 우리가 그분은 묘사를 했고 인간의 인공지능으로 묘사를 했는데 어떤 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철학의 어떤 근본적인 그 물음입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조어로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아티피셜 의미가 뭔지 인텔리전스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논구를 해왔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의식의 문제, 최근에 신경생리학과 합쳐진 문제 등등들이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철학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는다면 도대체 그 의식의 속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나아가서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인공지능 철학에서 이제 다룹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또 새로운 지능적 존재자의 어떤 존재론적 지위 문제를 다룹니다. 저는 다른 글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이분법은 해체되어야 할 폭력적 허상이라는 전제를 토대로 좁게는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적 대립을 해체하고
나아가서 물질과 비물질, 동물과 인간,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과 같은 유기체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같은 어떤 기계체계의 관계를 허물어서 인간적인 것과 인간적이지 아닌 것 사이의 이중 대립을 해체를 합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에 따르면 굳이 인간만이 이 지구상에 어떤 독존적인 지위를 갖는 것을 반대를 하죠. 거꾸로 말하면 2018년인가요? 이제 유럽 의회에서 전자인격 개념을 도입하자는 그 발의안을 제시를 했었죠. 이 뒷배경에 저는 이 포스트 휴먼적 사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erson이라는 개념은 주로 이제 인간의 정체성을 그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개념이었죠. 근데 인공지능을 위시한 비인간 존재자에게도 인격 개념을 또 인격이라는 어떤 권위를 부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떤 나의 아바타가 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어떤 우리가 뭐 사실은 이제는 실제로 줌을 통해서 내가 아닌 나의 모니터 속의 나를 통해서 나의 인격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그램 회의 혹은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도 우리 개표 방송들 보니까 3사가 다 이제 메타버스 안에 있는 어떤 그 나의 대리로서 그 당시에 이제 후보자겠죠. 대리로서 인공지능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자기를 대변해서 말도 하게 하고 제스처도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사고가 이제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는 익숙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 방송국에서 행했던 그 노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보면 녹화 시간이 10시인가 11시가 넘어가니까 그 당시에 참가자가 미성년자였는데 그분은 법적으로 거의 있을 수가 없나 봐요. 들여보내고 그냥 그분의 형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그 형상은 그분은 아니죠. 하지만 어떤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그 안에 있었습니다. 것들이 반드시 내가 아니어도 돼요. 살과 몸을 가진 내가 아니어도 되고 나를 대리할 수 있는 어떤 존재. 거기에 만약에 나를 흉내낼 수 있고 나의 어떤 생체 정보와 그다음 나의 의식과 나의 패턴이 삶의 패턴이 녹아 들어가 있다면 정말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인문학의 어떤 한 분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디지털 인문학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정말로 많이 발달된 그런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분야입니다. 사실 근데 디지털 인문학이 인문학의 분과인가 아니면 인문학을 더 잘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 인문학을 위한 하나의 기술인가에 대한 논쟁은 디지털 인문학 사이에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료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역사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괴테를 공부하고 있는데 괴테의 한 땀 한 땀을 다 이걸 괴테의 자료들을 조사하려면 물론 정성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는 텍스트를 봐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괴테의 어떤 문학의 흐름을 알고 싶다 이럴 때는 툴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어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화 기법을 이용해서 당시에 괴테가 했었던 예를 들어서 어떤 서신 교환이라든지 어떤 작품에서 누구를 인용했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괴테 문학에 영향을 준 사람들의 어떤 그 인명 사전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또 시기별로 끊어서 그 어떤 서신 교환의 어떤 흐름도 그다음 빈도수 등등을 우리가 시각화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를 통해서 어떤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GPT-3라고 그 인공지능이 글을 써주는 어떤 그 기술입니다. 어떤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쓴 것 같은 어떤 글을 써내죠. 만약에 이것도 인문학이라고 하면 디지털 인문학 기술 속에 포섭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그 기존의 선배들은 어떤 철학자의 저서를 다 일일이 꼼꼼히 읽었다면 전집이 CD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공지능이다 이런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문건들이 다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읽어서 우리가 보다 손쉽게 글을 정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다 디지털 인문학의 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윤리입니다. 인공지능 윤리는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인공지능 기술이 막 발달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탐구하는 윤리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과기정통부에서 한 윤리적 인공지능 국가 정책 수립을 하고 발표를 했었죠. 우리 연구소도 저도 이 과제에 참여를 해서 많은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많은 윤리들이 보통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윤리다 그러면은 뭐 동물 윤리다.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떤 동물을 고통을 가해서 뭐 죽여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먹은 다음에 과연 그럼 동물들은 고통을 안 느꼈을까? 이런 추후적인 어떤 윤리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윤리는 사실 그것이 갖는 어떤 거대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래의 윤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가 이건 보시면 이건 이제 하버드 대학의 어떤 그 인공지능 윤리 센터에서 버크만 클라인 센터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무수한 윤리적인 기준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인공지능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 아까 제가 띄어쓰기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학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연구들이 진행해 와 있는지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했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융합을 해서 이런 연구 성과들을 융합을 하고 버무려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인문학이라는 어떤 기초 인문학의 소임을 다하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학문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인문학은 제가 만들어 본 건데 뒤에 방점을 찍으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학이 되겠죠. 이것은 말 그대로 거리두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빚어내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반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연구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지능 인문학은 사회과학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툴을 쓰면서 이제 AI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정량적인 연구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디지털 인문학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겠죠. 뭐 이런 것들은 좀 사회과학적인 연구 성과를 도입을 해서 또 연구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인공지능을 어떤 활용해서 위의 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의 사유의 의지를 해서 또 텍스트의 의지를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의 힘의 의지를 해서 하는 그 인문학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외주를 주는 거죠. 외주를 줘서 어떤 그 기술 인문학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툴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 전공자가 아니라서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설문조사도 있을 수 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통해서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서는 AI를 위한 인문학이죠. 이제 인공지능에 제가 방점을 찍고 읽으면 AI를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이 어떻게 기초학문으로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Humanities for AI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루다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해요. 데이터가 좋으면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가비리 데이터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도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럼 좋은 데이터를 우리가 줘야 되고 보다 인간 친화적인 데이터를 줘서 우리가 서로 사회생활하면서 또 도움이 되고 또 윤택한 삶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이라든지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를 인문학에서 또 윤리학에서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AI, 좋은 AI를 위해서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AI for AI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세 가지 방점, 세 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가 총 5가지의 연구 영역을 설정을 해서요. 인공지능 기술 해석학, 데이터학, 인공지능 윤리기법학, 관계소통학, 그리고 사회문화학 이런 5가지 분과를 설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문들을 양상하고 있고 저서들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것만 좀 소개를 합니다. 인공지능 인문학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칸트와 AI라는 책이 이제 5월달에 드 그루이터라는 그 유명한 출판사에서 세계 유수 출판사죠. 여기서 이제 전 세계에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 독일, 영국 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칸트라는 거대한 철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조망해보는 그런 저서 작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인문학 시리즈 우리나라 최초로 인공지능 인문학 시리즈를 이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행복해질 용기 이제 주로 철학에서 다루는 그런 이야기고 AI의 미래의 것일까 이것은 인문학 전반 그리고 사회과학까지 포괄되는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조망해보는 그런 저서입니다. 그 인공지능 없는 한국은 이제 경영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 후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학술 활동을 하면서 인공지능 인문학이라는 학문 단위를 구축하고자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이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혹은 사실 그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고 그 오래전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는 오늘에 대한 기억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이 가지고 있는 기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오늘 아래 펼쳐질 미래까지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일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사회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도 우리가 이제 공동 연구원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어떤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니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죠. 거기서 이제 이루다 사태 이후에 비윤리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그 Humanities for AI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었고요. 참여를 해서 연구 성과를 도출했고 또 국립국어원에서도 사회적 인식조사,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우리가 말뭉치를 줘야 되는데 지금 국립국어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뭉치 안에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필터링을 해서 상용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수행을 했고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그 캐리스라는 집단에서는 제가 이제 자문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AI 리터러시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에서도 했었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인문학이 말 그대로 인문학적인 담론 형성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현실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제도적인 차원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뭐 투명성, 정당성, 공동성, 무해성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을 설정을 하고 문건을 보시면 73개, 68개, 60개 뭐 이렇습니다. 대학에서도 앞다투어서 또 시민사회의 어떤 교육책에서 앞다투어서 인공지능 윤리를 한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AI 학과를 졸업해서 산업 현장에 나갈 텐데 윤리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 문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1학년 전공 필수라든지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죠. 예, 이 표에서도 제가 이제 강의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이렇게 많이 뭐 1년이 멀다 하고 1년이 뭔가요? 몇 달이 멀다 하고 OECD, EU, 그다음에 구글, 네이버 등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이게 점점 법제화되고 있어요. 좀 윤리적인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2020년에 나온 Framework of Ethical Aspect of AI에서는 매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으면 누가 얼마의 책임이 있다.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그 수는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키워드들을 뽑아서 이제 시각화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개체수도 많고 빈도수도 많아서 이것을 우리 시민사회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초중고등학교 때 윤리교육을 한다는데 이것들을 과연 우리가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외우게 시키고 이걸 체화를 시켜서 윤리적인 인재를 혹은 윤리적인 어떤 시민성을 갖추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AI 시민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훔볼트예요. 훔볼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의 이제 교육 철학자인데요. 이 전까지는 신분별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인간이라면 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될 교육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교육이겠죠. 학교 안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 노동자나 학생이나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육을 우리가 소화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길이다 얘기합니다. 빌둥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말로는 교양교육으로 대학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교육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인간임을 자각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삶을 스스로 구성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교육 철학의 토대를 세웠고 근대 교육은 이 부분의 어떤 정신을 적극 수용해서 대학 체계가 이제 설립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분은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한테 많은 이론적인 빚을 지고 있죠. 이제 우리가 자율도덕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죠. 자율도덕에 대한 얘기를 칸트라는 철학자가 했습니다. 아우토노미인데 아우토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동차 있죠. 아우토 이거고 노미는 노모스에서 나온 말이 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율적 존재라고 했을 때는 입법 주체이자 실행 주체인 거. 너 왜 그렇게 했어? 그전에는 뭐 신이 시켰으니까 혹은 법이 구속했으니까가 아니고 그건 내가 스스로 설정한 거니까 내가 지켜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한테만 있는 문화 같진 않아요. 야 오늘 밥 먹으러 가자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밥을 사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사전 합의가 없으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먹자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어떤 법이 가장 순수한 법이냐? 어떠한 행위 체계가 가장 순수한 행위 체계인가? 또 가장 구속력인 행위 체계인가? 타율 도덕이 아니고 자율 도덕입니다. 밖에서 어떤 법이 내려와서 내가 따랐으면 제가 시켰으니까 할 수 있죠. 근데 난 이렇게 행위할 거야.
하고 지켰어요. 이때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가 된다고 이제 칸트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어떠한 욕망이라든지 역경이 있지만 극복하고 지켜냈다. 이것은 동물도 아니고 동물도 못하고 식물도 못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법이다. 이런 것이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AI 시민성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AI 시대에 사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그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간에 대한 존엄, 또 자율성, 굳센 의지를 갖추고 판단력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AI 시대에 지켜나가고 행복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시민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율적 지성입니다. 윤리 원칙이 아무리 많아봤자 암기 과목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뭐 공정성이다, 책임성 등등 있는 게 있지만 이걸 외운다고 해서 우리가 AI 시대를 정말 속된 말로 맞짱 뜰 수 없습니다. 윤리 원칙을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자기 판단책에 수립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자율적 지성이에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죠. 이 구슬들이 막 있어요. 이것을 이럴 땐 이렇게 꿰고 저럴 땐 저렇게 꿰면서 자기가 어떤 직종을 가지든지 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 때는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문제 해결 현장에서 자기가 맞닥뜨린 그 AI 어떤 상황에서 적용을 해서 그것들을 자기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보호입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 레토릭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행위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왜 그런 행위를 선택했으며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전통 사회에서도 꾸준히 요구되어 왔지만 AI 사회에서도 여전히 더 강조되어야 될 어떤 우리의 역량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이 단순히 물론 두 가지가 다 해야 되겠죠. 제도에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좋은 산업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한편에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이라든지 우리 어떤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개개인이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바이러스 시대에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몸으로는 보존을 하고 또 어떤 AI 시대,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 스스로를 이런 수많은 정보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는 어떤 자율적인 도덕, 또 자율적 지성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할 때 균형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인문 가치가 살아있는 AI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당시를 원자력 시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라인강에 수력 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기술에 대한 물음이란 어떤 자기의 강연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술 지배 욕구는 기술이 우리의 통제력에서 벗어날 무렵에 다다를수록 더 급박해진다. 이런 말을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했어요. 저는 이 어떤 문제의식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생명력이 있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보셨다시피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뭐 100개가 뭡니까? 너무 많이 오고 있는 것도 다 인공지능이 자꾸 우리의 기술, 여기 한계, 우리의 손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몸부림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우리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 연구소 HK 플러스 인문한국
인공지능 인문학단은 이러한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을 지금도 살아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인문학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인문학 본연의 가치를 살릴 수 있을까? 긴장감을 놓지 않고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연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정말 우리의 연구를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